현재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딸이 아예 한국에서 영구히 거주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공들여 키운 아이인데 말입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문건이 폭로되자 백악관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한미군 6명 중 1명이 본국 귀환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 출신 엘리트 장교의 이 충격적인 선택에 부모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딸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국적까지 포기하며 한반도의 최전방에 남겠다고 했으니 충격에 빠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은 미국 언론과 정보당국이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한반도에 영원히 머물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 바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딸의 충격적인 선언에 저희 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 저는 바비큐 소스를 만들고 있었고 남편 조나단은 그릴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한국에서 복무 중인 딸, 소피아의 갑작스러운 화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소피아의 표정은 마치 일상적인 날씨 이야기라도 꺼낼 듯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피아? 저는 불안한 예감에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5개월 차예요. 그리고 한국에 계속 살 거예요. 쨍그랑. 제 손에서 소스 그릇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나단이 들고 있던 맥주캔이 그릴 위로 쏟아졌고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뭐라고? 조나단이 비틀거리며 화면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엘레나입니다. 15세 때부터 텍사스 댈러스 종합병원에서 30년째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 조나단은 작년에 육군 대령으로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군인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외동딸 소피아는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육군 대위였죠. 임신 5개월이라고. 그럼 이미 배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제 태동도 느껴져요. 소피아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쳤구나. 조나단이 폭발했습니다. 미혼모가 되겠다고? 웨스트포인트를 나온 장교가. 우리 집안 3대 명예는 어쩌고.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조나단을 제지했습니다. 소피아, 3년 전을 기억해 볼렴. 한국에 배치받기 싫다고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딸이 한국 배치 명령을 받았던 그날 말입니다. 엄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소피아가 그때 전화기를 붙잡고 오열했었죠.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래요. 북한이랑 휴전선이 코앞이고 서울에서 불과 30마일밖에 안 떨어진대요. 딸아, 진정해. 뉴스 안 봤어요?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대요. 평택은 폭격 맞으면 30분 안에 초토화된대요. 방독면 차고 다녀야 한대요. 그때 조나단도 펜타곤에 있는 후배 장교에게 전화해서 재배치를 부탁했었습니다. 독일이든 일본이든 한국만 아니면 된다고 간곡히 사정했었죠. 매일 새벽에 공습경보 훈련한대요. 소피아가 그때 울먹였습니다. 지하 벙커로 대피하는 연습을 한 달 내내 했대요. 그런데 지금 화면 속 소피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는 미국 언론만 믿었어요. 소피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폭스뉴스, CNN 다 한국은 위험하다고만 하잖아요. 사실이잖아. 조나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아빠, 한국 사람들은 7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북한 미사일 뉴스 나와도 또 시작이네 하고 일상생활해요. 오히려 텍사스가 더 위험해요.
뭐라고? 작년에 댈러스에서 총기 사건으로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612명이에요. 한국은요? 0명이에요. 그건 다른 문제야. 새벽 2시에 할머니가 공원 산책 나가도 안전한 나라예요. 댈러스에서 할머니가 새벽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나단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에서도 강도 사건이 3번이나 있었으니까요. 아이 아빠는 누구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현우예요. 동양의학 의사요. 동양의학? 조나단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의사야? 바늘이나 찌르고 풀뿌리 달인 물이나 먹이는 주술사 아니야. 아빠, 현우는 정식 의대를 나온 의사예요. 평택에서 3대째 이어진 유명한 병원이에요. 소피아, 제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 때문에? 엄마, 소피아가 화를 냈습니다. 현우는 빌딩 3채를 가진 재산가예요. 미군 환자만 한 달에 200명 넘게 봐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시민권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왜? 조나단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한국 의사가 미군 여자를? 제가 허리 디스크로 죽을 것 같았을 때 소피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대 병원에서는 수술하래요. 6개월은 누워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현우가 치밀한 처방으로 2주 만에 고쳐줬어요. 그게 가능해?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요통으로 10년째 고생 중이었거든요. 엄마도 와서 치료받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소피아, 조나단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너의 아이는 미국 시민이 될 권리가 있어. 그런데 한국에서 나오면 아빠, 한국이 애 키우기 훨씬 더 좋아요. 그래도 미국이 아빠 엄마,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와서 직접 보세요. 왜 제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한국이 아이 키우기 좋은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희 부부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북한 무서워서 악몽 꾼다고 매일 울면서 전화하던 애가 조나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독면 쓰는 연습한다고 공포에 떨던 애가 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사흘 후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딸을 구출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쟁 위험 지역에서 엉터리 동양의학 의사에게서 우리 딸과 손주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왜 딸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왜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하는지를요. 화상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희 부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포트로스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밖에서는 손질하다만 잔디깎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조나단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기꾼한테 완전히 놀아난 거야. 조나단, 진정해요. 진정. 엘레나, 우리 딸이 미혼모가 되겠다는데 진정하라고? 게다가 동양의학 의사, 그게 뭐야? 의사도 아니잖아. 조나단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동양의학 사기, 한국 남자, 미군 여자 결혼 사기, 평택 가짜 의사 등 온갖 검색어를 다 쳐봤습니다. 여기 있네. 조나단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동양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이래. 침술은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고. 하지만 소피아가 허리가 나았다고. 그것도 플라시보야.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나은 거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우리 동네 교회 여자들이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걱정됐습니다. 엘레나, 딸이 한국에서 미혼모가 됐대. 동양인 아이를 임신했대. 그것도 사기꾼, 가짜 의사래.
여보, 제가 조나단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해요. 당연하지. 조나단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군대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무슨 소리예요? 평택에 주둔하는 미 8군 사령부에 내 후배가 있어. 그놈들에게 부탁해서 그 한의사 놈 조사 좀 해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법무관한테도 연락해서 혹시 그놈이 소피아를 강제로.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소피아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분명히 뭔가 약을 먹였거나 세뇌를 시켰거나. 조나단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는 거였죠. 여보, 나야. 조나단 클라크야. 조나단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네. 우리 소피아가 한국에서. 그래, 평택. 동양의학 의사라는 놈한테. 저는 거실로 나와 소피아의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갓난아기 때, 유치원 졸업식, 고등학교 프롬, 웨스트포인트 입학식, 그리고 3년 전 한국으로 떠나던 날. 그날 공항에서 소피아가 얼마나 울었던지.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 제발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때만 해도 북한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아이였는데. 엘레나. 조나단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사흘 후 비행기 예약했어. 댈러스에서 인천으로 직항기야. 벌써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사흘 후가 제일 빨라. 그동안 준비할 게 많아. 뭘 준비하려고요? 첫째, 그 동양의학 의사 놈 신원조사. 둘째, 한국 법률 확인. 셋째, 소피아 정신상태 검사 자료. 정신상태 검사요? 분명히 세뇌당했거나 약물에 중독됐을 거야. 아니면 그놈이 소피아 여권을 빼앗았거나. 조나단, 소피아는 미군 장교예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3년 전에는 한국 가기 싫다고 2시간을 울던 애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조나단 말대로 뭔가 이상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새벽 3시 조심스럽게 소피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정말 괜찮니? 누가 너를 위협하거나 강요하는 건 아니지?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현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와서 직접 보세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소피아와 한 한국 남자가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소피아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3년 전 울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조나단은 벌써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군복 가져갈까?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왜요? 그놈한테 겁을 좀 줘야지. 미군 대령이 왔다는 걸 보여줘야. 조나단, 제발. 우리는 소피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전쟁 맞아. 우리 딸과 손주를 구하는 전쟁이야. 병원에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상사가 물었죠. 한국이요?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딸이 거기 있어서요. 아, 맞다. 소피아가 거기 있었죠. 무사히 다녀오세요. 북한 조심하시고요. 모두가 한국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이웃들도, 심지어 슈퍼마켓 계산원도. 한국이요? 전쟁 날까봐 무섭지 않으세요? 북한이 또 미사일 쐈다던데. 거기 음식도 이상하고 영어도 안 통한다면서요. 출발 전날 밤 조나단이 작전 계획을 짰습니다. 첫날 소피아 상태 확인. 둘째 날 그 동양의학 의사놈 만나서 정체 파악. 셋째 날 소피아 설득해서 데리고 귀국. 만약 소피아가 안 온다면 올 거야. 내가 설득할 거야. 30년 군대 생활이 헛된 게 아니야.
짐을 싸면서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피아를 데려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소피아가 위험에 처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사랑에 빠진 걸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우리 딸을 구할 거야. 네, 여보.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4시간 후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겠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나단은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고 저는 목이 뻐근했죠. 나이 들어 장거리 비행은 정말 힘들더군요. 자, 작전 시작이다. 조나단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고 게이트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조나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흘러나왔죠. 댈러스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제가 감탄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야. 조나단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데 놀랍게도 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20개나 있었고 노인들을 위한 전용 창구도 따로 있었죠. 웰컴 투 코리아. 입국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평택 가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여권에 군인 가족 스탬프가 있네요. 평택까지는 공항버스가 편해요. 2번 게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입국 심사가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미국 입국할 때는 2시간씩 걸리는데 말이죠. 수화물을 찾는 곳에도 직원들이 여러 명 서서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조나단이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평택 가시면 리무진 버스가 좋아요. 편하고 빨라요. 환전은 저기서 하시면 되고요. 공항을 나오니 새벽 1시였는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죠. 저 여자들 위험하지 않나? 제가 걱정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해요. 버스 안내하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벽에도 여자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정말요? 네. CCTV가 어디나 있고 경찰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여자 괴롭히면 바로 잡혀가요. 평택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의자가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넓고 편했습니다. 와이파이도 무료였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제가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없어요. 그냥 연결하면 돼요. 한국은 어디나 와이파이 공짜예요. 정말요? 네, 지하철에도 있고 버스에도 있어요. 인터넷 없으면 한국 사람들 못 살아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인데도 고속도로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것 봐. 저게 다 세금 낭비야. 조나단이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아빠.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소피아의 배가 정말 불러 있었거든요. 5개월이라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소피아, 제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잘 왔어요. 피곤하시죠?
호텔 예약해뒀어요. 소피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고 편의점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기서 새벽에도 김밥 살 수 있어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24시간이에요. 새벽에 누가 김밥을 사 먹니?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야근하는 사람들, 술 먹고 귀가하는 사람들, 새벽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죠. 프런트 직원이 새벽인데도 밝은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부모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어 잘하시네요. 제가 놀랐습니다. 소피아가 자주 와서 영어 가르쳐줬어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죠. 창밖으로는 평택 시내가 보였는데 새벽인데도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현우 만나러 가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소피아가 가고 나서 조나단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뭐가요? 너무 발전했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봤다던 그 가난한 나라가 아니야.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래도 너무 깨끗하고 안전해 보여. 새벽에 여자 혼자 다니는 게 가능한 나라라니.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위험하고 무서운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내일 그 동양의학 의사를 만나면 알게 되겠지. 조나단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벌써부터 우리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평화로운 평택 야경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소피아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인데 벌써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운동하는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소피아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런데 소피아, 배가 많이 나왔네. 제가 걱정스럽게 딸의 배를 만졌습니다. 의사가 정상이래요. 아기도 건강하고요. 한국 병원 다니니?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네. 평택 성모병원이요. 시설 완전 좋아요. 현우는 언제 만나니? 조나단이 다시 물었습니다. 점심때 만나기로 했어요. 먼저 우리 동네 구경시켜 드릴게요. 소피아가 우리를 이끌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평택 국제중앙시장이라는 곳이었죠. 여기 매일 와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랑 과일 사러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우리 소피아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소피아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부모님 오셨구나.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영어 못해서 죄송해요. 웰컴 웰컴. 아주머니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과를 봉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노,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안 살 거예요. 선물, 기프트. 아주머니가 영어로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우리 손에 봉지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감사히 받아요.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세요. 야채 가게를 지나가자 또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소피아,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그러더니 우리를 보고는 아이고 부모님 하며 또 절을 했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맨날 와서 영어 가르쳐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소피아가 통역해줬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아기 아빠도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우리 엄마 공짜로 치료해줬어요. 공짜로? 제가 놀랐습니다. 네.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동네 어르신들 무료 진료해요. 한 달에 2번씩.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뛰어나왔습니다. 소피아, 오늘 한우 신선한 거 들어왔어. 그리고는 우리를 보더니 Oh, parents 하고 외쳤습니다. Good meat, Korean beef, number 1.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영어 공부 중이에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열심히 하세요. 반찬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소피아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죠. 아이고, 우리 딸 왔네. 할머니, 부모님 오셨어요. 소피아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당황했지만 소피아가 한국식 인사해요 라고 속삭였죠. 딸이 임신해서 입덧한다고 해서 매일 아침 죽 끓여서 갖다 줬어요. 소피아가 통역하자 저는 놀랐습니다. 매일이요? 네. 이 할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끓여주세요. 한 달째요. 왜? 왜 그렇게까지? 조나단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소피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통역했죠. 할머니 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타국에 온 제가 불쌍해서 딸처럼 챙겨주신대요. 순간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는 계속 선물을 받았습니다. 김밥, 떡, 과일, 김치, 양손 가득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친절한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 안 됐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게 거래잖아요. 주면 받고.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그냥 정칭. 이에요. 정? 한국말로 정.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사랑보다 깊고 우정보다 넓은. 그냥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에요. 약국 앞을 지나가는데 약사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소피아 씨, 비타민 먹고 있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약사가 우리를 보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Your daughter is very special. Everyone love her. 왜 다들 소피아를 아는 거예요?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매일 여기 왔으니까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부대 밖에도 안 나갔는데 용기 내서 시장에 왔다가 이분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용기를 냈니? 배고팠어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부대 식당 음식이 맛없어서 한국 음식 먹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됐네요. 길을 걷다가 한 할아버지가 소피아를 불렀습니다. 소피아야, 애기 아빠는 어디 있니? 오늘 병원에서 일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였죠. 애기 용돈. 할아버지가 소피아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소피아가 거절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가버리셨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미군한테 도움받았대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보면 다 자식처럼 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빵집에 들렀습니다. 주인 부부가 소피아를 보자 반갑게 맞았죠. 소피아, 오늘 모닝빵 신선해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커피와 빵을 서비스로 줬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첫 손님이었어요. 주인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오픈했는데 소피아가 와서 굿 브레드라고 해줬어요. 그때부터 친구예요. 시장을 나오며 조나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왜 모르는 외국인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전 이제 여기 식구예요. 이 동네의 딸이고 며느리고 손녀예요. 우리 손에는 시장 사람들이 준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차오르고 있었죠. 이제 현우 만나러 가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시장에서 나와 현우의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제가 보도 블록 틈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 엄마. 소피아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부러진 것 같았죠. 병원 가야 해. 제가 신음했습니다. 엄마, 현우 병원이 바로 앞이에요. 거기로 가요. 안 돼. 조나단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병원으로 가야지. 그 사기꾼한테는 절대 안 돼. 아빠, 지금 엄마가 아픈데 무슨 소리예요? 소피아가 화를 냈습니다. 발목이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죠. 엘레나, 조금만 참아. 택시 불러서 미군 병원으로. 조나단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소피아 엄마가 다쳤네. 빨리 병원 가야 해. 현우 선생님한테 가. 2명의 아저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조나단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저를 들다시피 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No. 조나단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분 후 우리는 청송통합의학 클리닉이라는 간판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청송통합의학 클리닉이라고 영어로도 쓰여 있었네요. 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왔습니다. 대기실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의 절반이 미군이었습니다. 소피아,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발목을 삐었어요. 원장님, 소피아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간호사가 안쪽으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죠. 이 사람이 현우인가 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우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현우입니다. 당신이 조나단이 적대적으로 쳐다봤습니다. 먼저 치료부터 하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진료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한쪽에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다른 쪽에는 동양의학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먼저 엑스레이 찍어보겠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엑스레이? 제가 놀랐습니다. 동양의학병원에 엑스레이가 있어요? 저는 통합의학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함께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5분 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인대가 늘어났네요. 심하게 삔 겁니다. 병원 가서 깁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치료해 드려도 됩니다. 침술과 부항, 그리고 테이핑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침술, 제가 불안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거짓말. 조나단이 소리쳤습니다. 반을 찌른다고 발목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현우가 차분하게 조나단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3년 전 소피아의 허리 디스크를 치료했습니다. 부대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지만 저는 수술 없이 고쳤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미군 환자분들도 다 부대 병원에서 해결 안 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에서 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닥터 리, 어제 치료받고 10년 만에 편하게 잤어요. 잘 됐네요, 마이클.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이 우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운 좋은 거예요.
닥터리는 마법사예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매일 와요. 정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내도 여기서 불임 치료받고 임신했어요. 5년 동안 안 됐는데 말이죠. 조나단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누워 계세요. 현우가 제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죠. 여기가 가장 아프시죠? 네, 맞아요. 인대 파열 부위입니다. 여기에 침을 놓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어요. 첫 번째 침이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었죠. 어떠세요? 이상해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현우가 능숙하게 여러 개의 침을 놓았습니다. 발목 주변뿐만 아니라 종아리, 무릎, 심지어 손에도 놓았죠. 손에는 왜 놓는 거예요? 통증 조절 혈자리예요.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15분 후 침을 뺐습니다. 그리고 부항을 했습니다. 욱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나쁜 피? 조나단이 코웃음 쳤습니다. 정체된 혈액이요. 현대의학으로 설명하면 염증 물질이 모인 혈액입니다. 부항이 끝나고 테이핑을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아까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걸어보세요.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조나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제 약을 드릴게요. 현우가 약장으로 갔습니다. 설마 그 이상한 풀뿌리가... 조나단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가져온 것은 알약이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만든 한약입니다. 염증 제거와 조직 재생에 도움이 돼요. 성분 분석표도 있어요. 종이를 보여줬는데 정말 각 성분과 효능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오세요. 치료비는... 제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소피아 어머님은 무료입니다. 뭐라고요? 가족은 돈 안 받아요.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제 약혼자니까 어머니는 제 어머니나 다름없죠. 순간 조나단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기실로 나오니 한 미군 부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소피아 엄마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제 딸 영어 가르쳐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닥터리도 최고예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제 총상 후유증도 여기서 치료받고 있어요. 병원을 나오며 제가 조나단을 봤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여보, 정말 더 나아요. 그래도 우연일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현우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있고 싶은지. 저는 발목을 움직여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7시, 소피아가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제 발목은 현우의 치료를 한 번 더 받고 나니 거의 완전히 나았습니다. 조나단은 여전히 우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현우의 실력을 믿고 있었죠. 이렇게 일찍? 조나단이 하품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아침 준비하셨대요. 소피아가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7층에 올라가니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죠. 아이고, 우리 소피아. 작은 체구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였는데도 정정하셨죠. 할머니,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어서 와요. 밥 다 됐어. 할머니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사진이 가득했는데 놀랍게도 소피아 사진도 여러 장 있었죠. 할머니, 제 사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손녀 사진이지. 당연히 걸어놔야지. 식탁에는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 전, 나물, 김치, 생선구이. 이걸 다 아침에? 제가 놀랐습니다. 소피아 부모님 오신다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했지. 할머니.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울긴 왜 울어? 임신부가 울면 애기한테 안 좋아. 식사하면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소피아가 통역했죠. 3년 전 소피아가 이사 온 날 처음 봤어요. 혼자 무거운 짐 들고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도왔어요?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몸짓 발짓으로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 할머니가 낡은 스마트폰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로 대화했어요. 밥 먹었어? 김치 좋아해? 이런 거. 처음엔 김치 너무 매워서 물만 마셨어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덜 맵게 따로 담가줬지. 할머니가 저를 위해 김치를 따로 담그셨어요. 그럼 우리 소피아가 김치 못 먹으면 한국 사람 못 되지. 할머니가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소피아 임신하고 입덧할 때 먹인 죽이야. 할머니가 매일 아침 끓여주셨어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1달 넘게요. 왜 그렇게까지?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10년 전에 유학 갔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소피아 보면 내 딸 생각나.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소피아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제 진짜 할머니예요. 그래, 우리 손녀. 할머니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소피아랑 찍은 사진들이야. 첫 장부터 놀라웠습니다. 소피아와 할머니가 김장하는 사진이었죠. 김장도 같이 했어요.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작년 11월에요. 동네가 모여서 했어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설날, 추석, 어버이날. 모든 명절과 기념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소피아 생일이요. 미역국 끓여줬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생일 챙겨주셨어요. 부모님이 못 오시니까.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갔다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이거 소피아 아기한테 줄 거야. 상자를 열자 금팔찌와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비싸요. 소피아가 놀랐습니다. 내 딸 주려고 모아둔 거야. 이제 소피아 아기가 내 증손주니까.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조나단도 고개를 돌리며 눈을 닦았죠. 할머니. 소피아가 울면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애기한테 안 좋다니까. 잠시 후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분이었죠. 소피아 부모님 오셨다며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주머니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소피아가 영어 공부 도와줘서 우리 애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우리 남편 허리 아플 때 소피아가 현우 선생님한테 데려다 줬어요. 모두가 소피아를 자기 딸처럼 자랑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말도 잘해요. 김치도 잘 담가요. 매운 것도 잘 먹어요. 1시간쯤 후
우리는 할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죠. 또 와요. 여기가 소피아 친정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한국말 하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여기를 떠날 수 없는지. 그래, 조나단이 인정했습니다. 너한테는 가족이 여기 있구나. 소피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현우랑 살 거예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전세로 들어왔어요.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냉장고를 열자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주신 거예요. 혼자 사니까 걱정되신대요. 매일 이렇게 받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누군가 뭔가를 주세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층 슈퍼 아저씨였죠. 소피아, 우유 떨어진 것 같아서 가져왔어.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안 사가길래. 임신부는 우유 먹어야지. 아저씨가 우리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부모님이시구나. 딸 잘 키우셨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소피아 좋아해요. 아저씨가 가고 나서 조나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옆집 이름도 몰라. 그게 미국이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개인주의, 프라이버시, 혼자. 하지만 여기는 공동체예요. 함께. 가족. 점심은 집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소피아를 보자 특별 메뉴를 만들어줬죠. 임신부는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해. 이 아주머니도 매번 이래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기서 현우랑 자주 와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니? 북한이 조나단이 걱정했습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한강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피크닉 하는 가족, 운동하는 노인들. 이 사람들이 전쟁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7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전쟁보다 일상이 더 강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죠. 엄마,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그래, 이제 알겠어.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 아이도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할머니들이 돌봐주고 동네 아저씨들이 챙겨주고 모두가 가족인 곳에서. 조나단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정해야겠구나. 여기가 더 좋은 곳일지도. 저녁에 박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저녁 먹었어? 할머니, 매번 이러시면. 임신부는 제때 잘 먹어야 해.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가 통역했죠. 부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한 소피아 외롭지 않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피아에게는 정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족은 피보다 진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일은 현우 가족 만나러 가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더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현우가 직접 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죠. 부모님, 안녕하세요.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저희 본가예요. 안성에 있어요. 부모님이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차로 1시간쯤 가니 전원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대문 앞에는 청송 한옥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죠. 한옥이에요? 제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에요.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바꿨지만요. 대문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우의 부모님이 먼저 나와서 우리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아니, 이러실 필요 없는데. 조나단이 당황했습니다. 사돈이 되실 분들인데 당연하죠. 현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임신해서 고생이 많죠. 저희가 잘 챙길게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천주 나와 주시는데 저희가 더 감사하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친척들이 50명은 넘게 모여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사돈네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 정말 예뻐요. 모두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건 제가 놀랐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 다 모여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대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요. 거실에는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옷까지는 넘어 보였죠.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새벽부터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현우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큰일은 다 같이 하는 게 우리 집 전통이에요. 식사가 시작되자 현우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93가 넘으셨다는데 정정하셨죠? 미국에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할머니가 영어로 인사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를 하세요? 조금요. 현우가 가르쳐 줬어요. 손주 며느리랑 대화하려고. 할머니가 소피아를 꼭 안으셨습니다. 예쁜 며느리 얻어서 기뻐. 애기도 건강하겠지? 네, 할머니 아들이에요. 아이고, 증손자구나.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가시더니 뭔가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며느리 주는 거야.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을 열어보니 금 팔찌와 금 가락지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귀한데. 소피아가 사양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맏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이제 너의 거야. 진짜 맏며느리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증손자 낳는데. 식사 중에 친척들이 하나둘씩 소피아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건 애기 베넷 저고리야. 이건 애기 이불. 이건 금반지.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은 임신하면 온 집안이 축하해요. 현우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첫 증손자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점심 후 현우 아버지가 우리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조나단 씨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서재에는 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의사 면허증들이 걸려 있었죠. 우리 집안이 3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현우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3대째요. 조부는 6조 2호 때 야전병원에서 일하셨고 제가 이어받았죠. 그리고 현우가 3대예요. 그래서 현우도 네. 하지만 현우는 더 발전시켰어요. 동서양 의학을 통합해서. 현우 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현우의 재산 목록이에요. 이런 건 안 봐도. 조나단이 사양했습니다. 아니요, 보셔야 해요. 사위가 될 사람이 딸을 책임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건 아버지의 권리죠. 서류를 보니 건물 3채, 예금, 주식,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소피아와 아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미국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딸이 타국에서 고생할까봐. 현우 아버지가 조나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소피아를 우리 딸처럼 챙길게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당에서 척사대회가 열리고 있었죠. 이게 한국 전통 놀이예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도 던져보려 했지만 현우가 말렸습니다. 임신 중에는 안 돼. 오빠가 너무 과보해요. 소피아가 투덜거렸습니다. 오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인을 오빠라고 불러요. 소피아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현우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 호텔에.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호텔은 무슨. 결국 우리는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현우 할아버지가 소피아 배에 손을 올리고 태교를 했죠. 증손아, 건강하게 자라라. 한국 사람의 정과 미국 사람의 진취성을 다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모두가 아기를 축복했습니다. 영어 잘하는 의사가 되겠네. 키도 크고 똑똑하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4분이나 되네. 밤늦게 현우 어머니가 우리 방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니요, 정말 감사해요. 소피아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현우가 데려왔는데 한국어로 인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한 존댓말로. 얼마나 감동했는지. 현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소피아 친정 부모처럼 될게요.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현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선물이 트렁크를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가 미안했습니다. 뭘요? 이제 시작이에요. 현우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아기 태어나면 더 줄 거예요. 평택으로 돌아오는 길, 조나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레나, 우리가 정말 오해했어. 그러게요. 저 집안이라면 소피아가 행복할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소피아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현우가 백미러로 소피아를 보며 미소 지었죠. 정말 사랑하는구나.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 정말 사랑해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소피아가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주 사진 봐야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병원이야? 미국 병원 같은데?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한국 의료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의료기술도 미국에 뒤지지 않아요. 산부인과 대기실에는 임산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다들 너무 편안해 보여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임신이 질병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소피아 씨, 의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여의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다 오셨네요. 부모님이시죠? 네, 미국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한국 의료 시스템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소피아 씨, 검사 기록이 다 여기 있어요. 혈액 검사, 초음파, 기형아 검사. 모든 게 정상이에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돼서 검사 다 합쳐도 1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 80달러? 조나단이 계산했습니다. 네,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2,000달러는 들 텐데. 제가 놀랐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아기가 선명하게 보였죠. 와, 정말 선명해요. 4D 초음파예요. 아기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아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코도, 입도, 심지어 하품하는 모습까지. 우리 손주.
조나단이 화면에 손을 대며 감동했습니다. 건강해요. 2.3kg 정도 되네요. 정상이에요. 출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연분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자연분만을 권장해요. 왜요? 산모 회복이 빠르고 아기한테도 좋으니까요. 물론 위험하면 제왕절개하지만요. 비용은 자연분만은 거의 무료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무료?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네, 출산 장려 정책이에요. 출산 지원금도 200만 원 나와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니 옆 진료실에서 미군 부부가 나왔습니다. 오, 소피아. 여자가 반가워했습니다. 제시카, 어떻게 지내? 조하, 너희 부모님이시구나. 네. 이분들은 제 친구 제시카와 남편 톰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출산 예정이에요. 제시카가 설명했습니다. 미군 병원보다 여기가 좋아서요. 왜 여기가 더 좋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요. 산후조리원.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출산 후 2주 동안 아기와 산모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에요. 호텔 같아요. 제시카가 덧붙였습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있고 식사도 나오고 아기도 봐주고 미국엔 없는 시스템이죠. 톰이 말했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 병원에 카페도 있어?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한국 병원은 대부분 카페, 편의점, 식당 다 있어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이 되도록 노력해요. 그때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간병인이 밀어주고 있었죠. 저 간병인도 병원 직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간병인 제도가 있어요. 가족이 못 올 때 고용하는 거예요. 비싸겠네요. 하루 10만 원 정도예요. 정부 지원도 있고요. 정부가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요. 오후에 산후조리원 투어를 갔습니다. 와! 제가 입을 벌렸습니다. 호텔 같았습니다. 깨끗한 방, 좋은 침대, 개인 욕실. 이게 산후조리원이에요? 원장이 안내했습니다. 네, 산모님들이 편하게 쉬면서 회복하는 곳이에요. 뭘 해주시나요? 하루 3끼 산모식, 간식 2번, 신생아 케어, 모유 수유 교육, 산후 마사지, 요가. 이 모든 게? 네, 2주 패키지예요. 비용이 400만 원 정도예요. 정부 지원 받으면 300만 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엄마들이 혼자 고생하잖아요. 한국은 다 같이 돌봐요. 신생아실을 봤습니다.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를 돌보고 있었죠. 밤에도요? 그럼요. 산모가 푹 쉬어야 회복이 빨라요. 미국에서는 출산 다음 날 퇴원인데 한국도 병원은 2박 3일이에요. 하지만 그 후 여기 와서 2주 있죠. 소피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예약했어요. 잘했어.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오며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애 키우기 정말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소아과 의사인 현우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국은 아이 의료비가 거의 무료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무료요? 6세까지는 거의 모든 치료가 무료예요. 입원도 무료고요. 백신은? 필수 백신 다 무료예요. 17종인가? 미국에서는 백신 하나에 $200인데 한국 정부가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르네요. 조나단이 인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24시간 소아과를 지나갔습니다. 새벽에도 열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아이는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가야 하는데 한국은 동네마다 야간 진료 병원이 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맞아요. 여기가 애 키우기 훨씬 좋은 곳이야. 소피아가 옳았네요. 다음 날은 DMZ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은 정말 위험할까요? DMZ 간다고? 조나단이 긴장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아빠, 관광 코스예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가요. 임진각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버스는 관광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서양인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DMZ 구경 가는 거야? 제가 놀랐습니다. 네, 인기 관광지예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1시간 후 임진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상과 완전 달랐죠. 이게 최전방? 조나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이공원이 있었습니다. 회전목마, 바이킹, 대관람차까지. 애들이 놀고 있잖아. 제가 놀랐습니다. 평화공원이에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평화의 축제로 바꾼 거죠. 자유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끝에는 철조망이 있었지만 그 아래는 수원 리본으로 가득했죠. 통일 기원 리본이에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묻더군요. 엄마, 북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아요? 그럼 똑같은 한국 사람이야. 그럼 왜 못 만나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없었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이 보였어요. 저기 개성이에요. 가이드가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네.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네, 저쪽도 일상이 있어요. 옆에 있던 한국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기가 내 고향이야. 70년째 못 가고 있지.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무서워? 저것들도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야. 통일촌으로 갔습니다. DMZ 안에 있는 실제 마을이죠. 여기 진짜 사람이 살아요?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200명 정도 살아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고 트랙터가 지나가고 학교에서는 아이들 소리가 들렸죠. 마을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주인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4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위험한 적 없었어요. 북한이 바로 앞인데. 북한도 여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알아요. 서로 안 건드려요. 그럼 제일 안전한 곳이네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맞아, 군인이 24시간 지켜주니까. 식당 벽에는 유명인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다 여기 왔다 갔어요. 대통령도, 할리우드 스타도, 톰 크루즈도 왔네.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그럼 다들 신기해해요. 전쟁 지역인데 이렇게 평화로운다고. 제3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판침투용 땅굴이죠. 무섭지 않아요? 한 미국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웃었습니다. 이거 40년 전 거예요. 지금은 관광 상품이죠. 한국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처음엔 무서웠죠. 그런데 7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익숙해져요. 땅굴을 나와서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북한 술, 북한 화폐, 심지어 북한 우표도 팔고 있었죠. 이걸 팔아도 돼요? 제가 놀랐습니다. 관광 상품이에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도라산역으로 갔습니다. 한국 최북단 여기죠. 평양까지 25km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기차 타고 평양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정말?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역장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분단이 아니라 연결. 돌아오는 길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들렀습니다. DMZ 바로 옆에 쇼핑몰이 있어.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아울렛이에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쇼핑하고 먹고 즐기고. 이 사람들 전쟁 걱정 안 해?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70년 동안 전쟁 안 났어요. 옆에 있던 한국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날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요? 전쟁하면 다 망해요. 남한도 북한도. 그거 다 알아요. 저녁을 파주에서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물었죠. DMZ 구경 어떠셨어요? 생각과 완전 달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래요. 와 보면 다르다고. 진짜 안전한가요? 주인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파트 보이시죠? 30만 명이 살아요. 위험하면 누가 살겠어요? 맞네요. 서울이 더 위험해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더 높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야. 완전히 생각과 달라. 미국 언론이 과장한 거예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70년을 전쟁 없이 살았다는 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아빠.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보다 일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 평화로운 거구나. 제가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면 진짜 삶을 잃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원 KT 위즈파크로 향했습니다. 한국 야구가 재미있어?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야구보다 응원이 재밌어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야구장 앞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치킨 트럭, 맥주 부스, 응원 용품 가게들. 이게 다 야구장 때문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은 야구가 문화예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표를 사려는데 옆에 있던 가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아, 그럼 이거 드세요. 아주머니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받으세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서비스. 결국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은 어디서나 똑같았죠. 경기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와! 조나단이 감탄했습니다. 3만 명이 일제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치어리더가 이끄는 대로 노래하고 박수치고. 이게 진짜야? 제가 놀랐습니다. 매 경기 이래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자리는 3루 쪽이었습니다. 앉자마자 옆 사람이 응원 막대를 건넸죠. 처음이시면 이거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즐기세요. 1회가 시작되자 응원이 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가 타자 이름을 부르자 안타, 안타, 김민혁. 3만 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전부 다? 네, 50명 다 달라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타자가 바뀔 때마다 다른 노래가 나왔죠. 3회에 KT가 홈런을 쳤습니다. 와!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했죠. 모르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모두와. 대박, 홈런. 앞자리 아저씨가 돌아서서 우리와 하이파이브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운 좋으시네. 5회가 끝나자 그라운드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키스타임. 대형 전광판에 커플들이 비쳤습니다. 키스하면 모두가 박수 쳤죠. 저 할아버지 할머니 귀여워.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수줍게 볼 키스를 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우와 하고 환호했죠. 한국도 이런 이벤트가 있어.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아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7회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럭키 7분. 갑자기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모든 관중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제가 당황했습니다. 같이 춤춰요. 소피아가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3만 명이 같은 동작으로 춤을 췄습니다.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이 나이에 조나단이 망설였습니다. 다들 해요. 저기 할아버지도. 정말로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도 신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따라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죠. 재밌죠? 옆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야구장 오면 10살 어려져요. 8회 상대팀이 역전했습니다. 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응원했죠. 이겨라, KT, 할 수 있다. 파이팅. 지고 있는데도 응원해? 제가 물었습니다. 더 응원해야죠. 앞자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힘들 때 더 응원하는 게 진짜 팬이죠. 9회 말 KT가 마지막 공격을 했습니다. 투아웃 말루. 워우워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타자가 안타를 쳤습니다. 역전 끝내기. 우와. 경기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껴안고 울고 웃고. 이겼다. 옆 아주머니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처음 오셔서 끝내기 경기 보시네. 대박.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랑해요. 팬들이 외쳤습니다. 고마워요. 선수들이 답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오면서도 축제는 계속됐습니다. 오늘 최고였어. 다음에 또 와야지. 수고했어, KT. 모두가 행복해 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그게 한국이에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문화. 미국은 각자 보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다 같이 봐요. 그래서 더 재밌죠.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데 KT 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겼다. KT 최고. 다른 승객들도 박수치며 함께 즐겼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신나는 거 보니 나도 기분 좋네. 할머니도 야구 좋아하세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즐거운 건 좋지. 평택에 도착했을 때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했어. 뭐가 특별했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느낌. 미국에선 못 느꼈어. 그래서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시장 상인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했죠. 일요일 오후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소피아 임신 축하 파티를 연대요. 현우가 전했습니다. 동네에서요? 제가 놀랐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준비했대요. 평택국제시장 한쪽 광장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현수막도 걸려 있었죠. 소피아 임신 축하 잔치. 이게 뭐예요? 조나단이 놀랐습니다. 깜짝 파티예요. 소피아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장 딸 소피아가 임신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100명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소피아는 3년 전부터 우리 시장 식구였어요.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됐네요. 반찬 가게 할머니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현우도 좋은 애고 소피아도 좋은 애야. 예쁜 아기 나올 거야.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게에서 하나씩 준비했다고 했죠. 정육점에서 불고기 준비했어요. 떡집에서 송편이요. 김밥 천국에서 김밥 100줄. 테이블이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다 우리를 위해.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소피아는 우리 식구니까요.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미군들도 많이 왔습니다. 소피아 축하해. 현우 잘했어. 한국인과 미군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한 미군이 말했습니다. 이런 파티는 미국에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나단이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소피아가 3년 동안 우리랑 함께 했잖아요. 그래도 외국인인데. 한국에서는 정기 쌓이면 다 가족이에요. 노래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약사가 먼저 나왔죠. 소피아를 위해 미국 노래 My Way를 불렀습니다.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브라보!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정육점 아저씨도 나왔습니다. 나는 영어 못해. 한국 노래. 트로트를 불렀는데 소피아를 보며 불러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소피아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딸 태교할 때 쓰던 거야. 이제 소피아 거. 오래된 태교 일기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소피아가 울먹였습니다. 울면 애기한테 안 좋아. 웃어. 웃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애기 딸랑이. 이거 베넷 저고리. 이거 애기 신발. 순식간에 선물 더미가 쌓였습니다. 너무 많아요. 소피아가 당황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야.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모은 거야. 애기 용품 사는데 쓰라고. 이건 정말 못 받아요. 소피아가 거절했습니다. 받아야 해. 안 받으면 우리가 서운해. 조나단이 봉투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300만 원. 다들 조금씩 모은 거예요. 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회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현우 아버지가 우리 단골 의사였잖아. 이제 현우도 우리 주치의고. 해가 저물 무렵 축하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해피 소피아 베이비. 소피아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을 빌었겠죠. 소원이 뭐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기가 이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소피아 사랑해.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 봤어. 동네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 파티를.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조나단이 소피아를 봤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고 싶은지. 정말요, 아빠? 그래, 여기가 너한테는 진짜 고향이구나.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있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말 그렇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가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왜 한국을 사랑하는지. 응, 이제 알겠어. 조나단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은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을 두고 가는 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피크닉하는 가족들. 평화롭다. 조나단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조나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미안해요. 처음에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기서 현우와 이 사람들과. 조나단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 모두 조나단을 봤습니다. 내가 틀렸어. 조나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 아빠, 한국은 위험한 곳이 아니었어. 오히려 미국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어. 조나단이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 미안해. 자네를 사기꾼이라고 의심했어.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자네는 훌륭한 의사고 좋은 사람이야. 우리 딸을 맡길 수 있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피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조나단이 일어나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세계 많은 곳을 가봤어. 독일, 일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같은 곳은 처음이야. 이렇게 정이 많고 공동체가 살아있고 서로 돕는 곳. 조나단이 소피아를 봤습니다. 너가 옳았어. 여기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야. 정말요, 아빠? 그래. 미국에서는 내 손주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소피아가 일어나서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조나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미안해, 소피아. 널 이해하지 못했어. 아빠, 울지 마세요. 30년 만에 처음 우는 거야. 조나단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리고 조나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결정했어. 뭐를요? 은퇴하면 한국에서 6개월씩 살기로. 정말요? 소피아가 놀랐습니다. 그래, 손주도 봐야 하고 이 좋은 곳에서 살아도 보고. 엄마도? 당연하지. 현우한테 계속 치료받아야 해. 10년 된 허리가 나았는데.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평택에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저희 집 근처로. 정말? 부모님 모시는 게 한국의 도리이니까요. 한강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 모두 감탄했습니다.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시작됐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 이것도 한국이에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3년 전 울면서 한국 가기 싫다던 애가. 조나단이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한국이 어떤지. 우리도 몰랐지. 제가 인정했습니다. 현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약혼 반지예요. 부모님 앞에서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서.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피아, 결혼해 주세요. 한국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네.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주변에 구경하던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예쁜 아기 낳으세요. 모르는 사람들의 축하.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왜요? 딸이 이런 좋은 곳을 찾았잖아.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고. 맞아요. 은퇴가 기다려져. 한국에서 사는 것.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 소피아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고마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줘서. 이제 안 걱정돼요.
응, 오히려 너가 부러워.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올게. 조나단이 약속했습니다. 손주 태어날 때 기다릴게요, 아빠. 현우. 조나단이 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손주. 부탁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 생명보다 소중히 지킬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피아와 현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잘 있어. 우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딸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게 된 한 미군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미디어가 만든 이미지, 과거의 기억,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소피아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된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전쟁의 위험이 아닌 일상의 평화였고 차가운 개인주의가 아닌 따뜻한 정칭이었으며 닫힌 사회가 아닌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따뜻한 정이나 혹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특별한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